지금부터 전문가 추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장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진양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김진양 이사장님의 영역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청와대 국민대교 안보정책실과 인사수석실을 거쳐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로 근무하셨습니다. 현재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평화의 시대 인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김진양 이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아침 일찍 다들 나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30분이라도 잠을 더 주무셔야 됩니다. 잠이 보약인데 일찍 이런 시간에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제가 지금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 굉장히 됩니다.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진짜 많은 이야기들 좀 들으셔야 될 텐데 남북관계 평화 이야기 그리고 인천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했던 학자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학자죠. 그러다가 시장님을 뵙게 된 것도 그 시절이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한정부 청와대에서 남북관계국장 그리고 비서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시절 대통령님 같이 우리 지금 시장님 함께 모시고 대통령님의 손과 발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우리 시장님은 인천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또 시민들을 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자체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행복한 희열 한때 2년 정도 당시에는 인사수석님이셨죠. 모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민들을 모시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저한테는 감동이고 매일 배워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후에 제가 이 시장님께서는 인천으로 오셔가지고 정치를 하셨고 저는 2008년 2월부터 북한 체제를 연구했던 학자 입장에서 직접 개성에 들어가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외부 협상들을 전담하는 상단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5년 정도의 남북관계 쪽을 좀 그 역할 경험을 가지고 개성에서 들어갔던 그 4년 정말 많았던 협상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남북경협,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경협이 주 영역이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우리 사회에 던졌던 한 가지 단어 화두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던졌는데 뭐냐면 북맹이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북맹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문맹, 큰 맹처럼 북을 모른다. 그래서 북맹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체제로서 구조로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무시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서 북맹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보편적인 우리들의 상식, 국민 여론, 눈높이로서 존재하는 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해서 마주보고 협상을 하고 확인해보면 우리들의 기존 전통적인 인식하고 조금 사실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체제로서 구조로서 분단이 이 간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북맹이라는 기본 인식을 전제로 오늘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평화의 시대 인천의 역할, 한반도 미래경제 창의라고 제가 주제를 달아봤습니다. 평화의 시대, 속도가 문제이겠죠. 업다운은 있겠지만 분단 시대가 실질적으로 조문을 고하고 평화의 시대로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70년 분단 체제는 더 이상 소위 말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적 세계 질서의 지속 기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장 늦었습니다. 이 한반도가. 엄청난 시간에 이미 없는 중심에 있습니다. 분단 시대가 조문을 구하고 평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쪽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저희 학자들 입장, 국제적으로 수많은 협상을 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과 이유를 이야기하면 진짜 엄청나게 가슴이 뛰는 게 사실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몰려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일 겁니다. 지금 그 변화의 초기 단계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현재의 정세 그리고 이후 경협의 고도화 속에서 우리 인천의 역할 그리고 살짝 시간이 되면 남북 경협이 고도화했을 때 폭발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14년간 개성공단의 경제적 운영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대입시켜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진짜 많죠. 70년 분단 체제를 한두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보셨으니까 대전환기 평화를 위한 대장정 이것은 올 1년을 다 보셨으니까 그 내용들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전남북 정상회담의 슬로건이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내 정부 참여정부 10년 평화의 초기 역사를 만들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평화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 의지들을 남과 북이 합의한 슬로건으로 만들었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방명록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냐면요.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평화의 시대가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걸 아주 요약해가지고 모두 집단주의 체제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썼던 것이 아니다. 저것은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의 결의사항으로 썼다. 내지는 좀 더 확대해보면 2,500만 전체 북측 인민들의 결의사항으로 썼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북측의 체제와 사회라는 건데요. 만만치 않은 문장입니다. 2,500만 전체의 결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사 관철의 지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를 반드시 구현하겠다라는 전체의 결의들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다라는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도드라지게 한 가지 합의 내용들 중에 한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고 싶습니다. 사실 판문점 선언에는 엄청난 합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사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구축 이 많은 과정들이 이미 있었고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간의 개선 분야에 있어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14선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14선언은 2007년 14선언입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4선언인데요. 11년 전 합의입니다. 14선언은 한마디로 남북 간의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세부적인 경제 협력의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11년 전의 합의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14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11년 전 합의 전체를 부활시켰습니다. 사실은 6.15와 14는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효한 합의였습니다. 그걸 부활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14선언에 우리 인천과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북 균형 발전 공동 번영을 위해서 경협사 공리 공영과 유무상 특의 원칙을 적극 활성화하겠다. 서해 평화협 특별지대 지침, 공동 우루과이 평화수역 설정, 해주 경제특구설. 해주 경제특구는 개성공단 2천만 평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합의만 있습니다. 한 삽도 못 듣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래도 2천만 평 중에 100만 평은
개발했고 공장을 가동했었죠. 물론 일부입니다만 해수계획 특구는 광양강도를 중심으로 개성보다 더 큰 엄청난 규모입니다. 저 해주는 인천으로서는 엄청난 향후의 기회가 될 겁니다. 이건 14선언의 합의이기 때문에 유효한 합의입니다.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주 경영 특구를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왕 활용이라는 것은 뭐 인천시청 공무원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민간선박 해주 직항도 통과, 한강하고 공동 이용. 이거 지금 만만치 않죠. 그래서 2단계 개발 착수, 남포 조선형태 건설, 백산관광, 직항로 개설 이런 내용들이 11년 전의 합의들인데 올 4월에 이것을 부활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남북관계 진전,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가장 먼저 도드라지게 남북경협의 고도화 측면에서 제한되어질 것이고 착착 진행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인천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강의 말매 말씀드리겠지만 다들 이미 아실 겁니다. 이 엄청난 시대 변화의 중심에 인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소위 말하는 남북 경협을 중심축으로 한 환황의 시대의 핵심 메카는 결국 남북 경협의 중심축을 가져가기 때문에 인천의 역할이 엄청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5년, 10년 후를 상상을 해보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꿈꾸는 대로 될 것이다. 이만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중국, 북측, 환황의 전체의 메카가 됩니다. 해주도, 남포도, 신의주도 굉장히 낙후합니다. 남북 경협이 중심축이 됩니다. 그 중심축을 가지고 전체의 센터에 또 있죠.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정상회담 보셨을 거고요. 1차 북미 정상이 있었습니다. 65년 전쟁 중인, 지금도 엄존하는 전쟁 중인 양자가 만났습니다. 만남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5년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광의적 의미 속에서는 여전히 전쟁 중인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났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미 전쟁 상황을 이제 종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합의를 했냐면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은 한반도 안전을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쟁적 상황을 종식시켜가겠다는 말이죠.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이미 발현된 겁니다.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만은 최소한 군사적 전쟁 위기의 항조는 사라집니다. 북미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즉 적대 정상 평화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미국은 판문점 선을 재확인하고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미국의 판문점 선을 재확인은 뭐냐? 4.27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이 합의한 종전 선언을 미국도 확인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종전 선언에 사실은 합의를 했습니다. 타이밍, 시간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3번이나 종전 선언을 합의를 해줬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죠. 결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들을 확고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분단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평화시대로 진입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어떻게 빨리 당겨낼 것인가와 관련된 역할들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이에 북중 정상회담은 3번 있었습니다. 간단치 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북미 관계만 보지만 북중 관계의 진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남북 병역, 경제 협력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은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성을 가져야 되는데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압록강, 도만강 저 강 길이는 북중 간의 저 경계의 길이는 우리 휴전선의 5.3배의 길입니다. 그만큼 접촉면이 넓다 이야기는 병협이 가속화됐을 때 상당한 인임력을 가진다는 얘기겠죠. 우리한테는 위기이자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중 경협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펜페싱은 구조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진짜 정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하지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종전선언은 12.3조다라는
분산지입니다. 한반도 분단 체제, 분할 체제 유지가 일본의 대외 전략의 영순위 전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70년 분단 체제의 역사와 일본의 대외 전략은 딱 맞물려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관계들을 다시 풀어가야 될 과제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3차 정상회담 9월에 있었습니다.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군사 분야 실무 합의서들을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있겠죠. 군사 분야 실무 합의서들은 쭉 한 번만 5분이면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전제과 관계된 내용이 굉장히 많죠. 남북 간에는 이미 군 당국 간에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내지는 북미 간에, 남북미 간에 상징적인 종전선언 내용들을 지금 착착착 진행해 가야 되는데, 사실은 휴전협정의 주민 당사자로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북측과의 종전선언을 사실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들 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군수산업과 군산복합체 네오콘으로 상징되는 이들이 북측과의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이 상황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 요인이 이자 우리의 이 종전선언을 못하고 있는 한 행복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는 남북 간에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에 준하는 조치들을 이미 취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평양선언에서 많은 합의도 있습니다만은 인천과 직결되는 게 있다면 서해경제 공동특구 합의를 했습니다. 서해평화협약 특별지대를 더욱 확장해서 특구로 만들어가겠다는 거죠. 이 지역이 진짜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사이드 같이, 정부가 붙어가지고 같이 서해경제공동특구라든가 동해관광공동특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해경제공동특구의 컨텐츠 내용을 누가 만들 것이냐? 정부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천시가 주도해야 됩니다. 고민하는 만큼 반영이 될 겁니다. 누구도, 통일부도, 산자부도, 기재부도, 어느 부서도 이것을 책임성 있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고민들이 그만큼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인천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 인천시청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지역, 한항의 경제권의 핵심 역할가 인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이 지역의 지리 경제학적인 조건, 이 인천의 역할, 역사성,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 특징들을 반영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 공동특구의 주 내용들은 우리가 잡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들을 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려야 반영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탑다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밑에서 계속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올리면 그것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통일계획 특구를 지금 준비합니다. 특히 파주 같은 데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남북 계획을 안 해봤기 때문에 봅니다. 그분들 찾아옵니다. 개성공단 2천만 평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공단을 해봤던 경험 속에서 통일계획 특구는 개성공단 2천만 평과 중하는 남측의 공단으로 개정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통일계획 특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옵니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림을 같이 그립니다. 그 그림을 국회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간다고 본다라면 서해경제공동특구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 그림들을, 마스터플랜들을 짜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막 만들었을 때 인천의 실질적인 현실 조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넉나도 5.1 경기장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북측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대중연설, 최초의 대중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아주 좀 강렬했던 한 문장을 말씀하셨는데요. 또 다들 아름다운 문장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문 중에 한 문장인데요.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참 간단치 않은 문장입니다. 호시탐탐 적화의 아역을 노리는 전통적인 그런 적대적인 인식으로부터 북측이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직접 대중적인 연설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전체 15만 평양 시민들 대상으로 한 연설이긴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이들도 평화를 진짜 원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공식화 시켜버렸습니다. 남과 북은 이렇게 평화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평화로 함께 살아가겠다는 이야기들을 증명했다. 여기에서 인식은 전통적으로 북측의 국가전략상 저들도 평화를 진실로 바라는구나. 이건 퀘스천 마크를 달 필요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봤던 정상회담 전국을 중심으로 한 평화를 위한 대장정의 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화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 내내 답방을 어떻게 말 것이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말 것이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오겠죠.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올 것이고 현재 이 잠잠한 분위기 자체가 오는 징조라고 저는 봅니다. 제1학자 입장에서 1호 행사라고 부르는데요. 1호 행사의 이 행동 반경이라든가 계획들은 거의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유한 군사안보적 관점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려오게 되면 굉장한 선물을 갖고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선제적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선제 조치를 취하고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 1월 말 정도로 예견되집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에 여러 사안들을 좀 합의하지 않겠는가. 지금 북측이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꼭 드리고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북측이 말하는 것은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아닌 가장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의 기업과 대한민국의 기업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의 기업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제재 완화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평화협정 제재 완화 이 두 가지를 지금 북측은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전쟁 상태를 끝내겠다. 왜 제재 완화를 왜 얘기하는가? 소위 말하는 칸트의 영국 평화론과 직결이 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종전선은 그렇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귀측에는 미국에는 북측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여러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귀측의 제재를 완화해주면 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귀측의 종전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로 이해하겠습니다. 즉 미국의 기업들이 북측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해달라. 이것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전선은 선언일 뿐입니다. 협정은 협정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물리적으로 작동되어지는 기업의 논리, 비즈니스의 논리. 그래서 한 달 예전에 사실은 미 국무성 허가를 받아서 미국의 유수의 자원 회사들이 북측을 쭉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측의 자원은 간단치 않은 소울스입니다. 굉장한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북측은 자원이 간단치 않죠. 그 선점을 위해서 미국의 자원 기업들이 북측을 쭉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청난 경제적 번영이 북측에 다가올 것이다. 북측의 동해안 쪽에 여러 많은 리소스 단지들이 건설되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 미국 사회 속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동강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만든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간의 정치 군사적인 갈등 관계만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미국과 북한 간의 여러 많은 경제적인 어떤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북미 간의 경제적인 진전들이 쭉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합의했던 것처럼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서 대성공단, 금강산강 우선 정상화 이 부분이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 더 선도하고 뒤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제재 완화를 통해서 제재 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딱 한 3분만이라도 꼭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100명 중에 1%도 모른다라는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29년 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에 정부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을 엄격히 제도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비준 공포였습니다. 정부가 수립하고 국회가 공포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도 모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그냥 단순히 민족 공동 통일 방안 자체를 알자는 게 아닙니다. 통일의 의미가, 통일의 개념과 가정 의미가 어떤 거냐? 평화의 수십 년 과정, 평화의 수십 년 과정이 통일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통일 그러면 완전 통일만 생각합니다. 도둑처럼 찾아온다, 새벽처럼 찾아온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통일되어 있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29년 전에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비준했는가? 통일을 1단계 화해협력이 단계 한 20, 30년은 화해협력만 하자. 화해협력은 화해협력 사회문화교류, 인적교류, 여행 다니고 경제협력하고 개성난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정치적 신뢰 구축하고 평화협력 체결하고 공명의 정상화 이 전체의 시간이 화해협력의 기간입니다. 이 30년은 화해협력만 합시다. 체제와 제도를 다르게 7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합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러지 말고 정치 군사의 적대를 완전히 배제하고 화해협력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한 30년 가집시다. 이 화해협력 2, 30,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는 남북연합입니다. 남북연합은 이 국가, 이 체제, 이 정부입니다. 남북의 양 지역 정부를 그대로 두고 정치권, 군사권, 외교권 그대로 다 독자 부여하게 하고 다만 남북 양 지역 정부의 상위에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바로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남북 평의회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나라의 통일 문제를 전담케 하는 것 이게 바로 남북연합입니다. 남북연합도 수십 년 해야 됩니다. 수십 년 하고 난 이후에 진짜 우리 모두의 관념 속에 있는 완전 통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알아서 일정하게 하자. 이게 바로 수십 년간의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통일의 개념을 거의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죠. 사실은 분단은 체제로서, 구조로서 남북의 동질성 교육보다는 이질성 심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조차도 교육을 못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일선에서 이제 이걸 가르칩니다. 인천에 계신 시청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나아가서 화해협력, 사회문화교류, 인적교류, 경제협력이 쭉 되어 가겠구나라는 그림들은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수십 년간의 평화의 과정으로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통일이라는 개념보다는 평화의 개념들을 머리에 확실히 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친구하고 말씀들을 나눌 때 야 친구야 너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말입니다.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겠나? 뭐 굳이 할 필요 있겠어?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겠어? 왜 이런 말씀들을 하냐면요. 그분들의 통일의 개념은 완전 통일만 생각합니다. 70년의 다름을 하루아침에 이거 섞여가지고 이거 엄청난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일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반대합니다. 큰일 납니다. 질문 자체를 친구야 너 평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평화에 다 찬성할 거예요. 평화에 찬성할 것이면 통일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의 공동 통일 방안은 평화의 수십 년 과정 남과 북의 평화, 공존 평화 번영을 통일의 실체적 개념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이야기하자라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정확한 이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는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민족 공동 통일 방안. 그런데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남과 북과 남은 이미 통일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1단계인 화해 협력을 거쳐서 남북연합까지 갑시다. 2단계까지 남북연합까지는 갑시다라고 합의한 게 남북의 통일 방안 합의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남과 북 간에는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더라. 언제 합의했느냐?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의 합의입니다. 그 원문은 어떻게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했는데 화해협력을 거쳐서 연합까지 갑시다가 남북이 18년 합의했던 통일 방안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요.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한. 북측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한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은.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북측은 6.15 공동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 공동 통일 방안 설명을 다 들었어요. 화해협력을 거쳐서 연합까지 갑시다라고 합의가 되었어요. 합의문을 쓸 때 남북의 공통된 문장을 좀 넣기로 균형감을 위해서 쓰기로 했는데 연합제에 상응하는 북측의 개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측에 제안했던 개념이 귀측의 연방제라는 개념 앞에 적절히 낮은 수준이든 낮은 단계든 이사역을 삽입하고 그것이 우리의 연합제와 수렴하는 것으로서 가름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북측이 고심 끝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표현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제와 수렴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이 뜻은 뭐냐?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에 입각해서 화해협력을 거쳐서 연합까지 합의했다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의 노정,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수십 년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겠구나. 여기에서 왜 이렇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느냐? 북측은 6.15 공동선언을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저것을 법제화를 시켜버렸어요.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6.15 시대, 6.15 선언, 굉장히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6.15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남과 북의 통일방안 합의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당시에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어요. 현 정부는 6.15 공동선언의 이 통일방안 합의를 국회 비준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남과 북은 저렇게 통일의 평화의 노정으로 나아가겠구나 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해협력의 시기를 최소한 20-30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인천이 주도적으로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맞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국민들에게 1년에 1시간만이라도 꼭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으면 남과 북은 우리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중심으로 통일 방안을 합의했다. 이 정도는 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북측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북측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엄청난 변화들인데 이미 많이들 보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줄이고 이후의 역할들을 가보겠습니다. 북측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한마디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경제개혁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골간으로 시장화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시장화를 접목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방식의 주요 논리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경제개발, 경제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했던 핵무력 경제건설 명지 노선이 있습니다. 이거 2014년 3월 당정위 결정사항인데요. 올 4월에 핵경제 노선 폐기했습니다. 핵 폐기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전을 펼치겠다. 인민생활에 총집중하겠다.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미 군수 분야에 들어가고 있었던 국가적인 재원 리소스들을 민수로 굉장히 많이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겠지만요. 이 경제적 파고를 높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20, 30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저성장을 넘어갈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계기가 찾아온 겁니다. 남과 북은 함께 평화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개혁 조치들을 쭉 취하고 있다. 경제개발 정책이라든가 5개 경제특구, 20개 경제개발부들을 지정해서 설정해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 국책 광역지자체도 독자적으로 조그만 규모의 예를 들어서 한 100만 평, 200만 평 정도는 광역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경제특구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법제를 개편했죠. 국가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특구만 하고 개발부들은 지방도 할 수 있다. 정권을 줘놨습니다. 알아서 투자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 입장에서는 예를 든다면 해주 같은 황해남도 같은 경우 만날 수 있겠죠. 남포 같은데 인천은 남포하고 아주 유사적인 남포, 신의주, 해주 이쪽 서해 벨트를 선점할 수 있는 이거는 먼저 만나서 체결하고 쭉쭉쭉 밀고 나가면 됩니다. 정부가 해주겠지? 해주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지자체. 정부는 그림만 그려놓고 던져놓을 겁니다. 먼저 찾아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단위들이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북측은 엄청난 경제개혁 주체들을 법제화시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북측의 변화들은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쟤들은 어디에서 돈이 나왔을까? 미국의 경제 제재가 유효하고 아무리 제재가 가혹한데 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청진 주요 도시마다 엄청난 건물들이 올라갑니다. 무언가 재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돈이 나왔기 때문에 쉽겠죠. 상상들을 함께 해보십시오. 저 돈은 어디서 나왔을 건가? 사실 이것은 전체 산업 구조의 7, 80%를 차지했던 군수산업이 민수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의 변화들입니다. 수출해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자급자족의 자립경제예요. 국내 국가 경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쟁 상황이 끝났다고 봅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북측은 자신들이 핵과 ICBM을 가지게 됨으로써 누구도 자신들을 이제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군수에 투입이 되었던 국가적인 엄청난 재원들, 기술, 토지, 노동 재원들을 민수로 막 엄청 넘기고 있습니다. 군수 기술을 민수 기술로도 엄청 넘기고 있습니다. 스피드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5년의 결과들이 지금 쭉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란봉 공원 뒤쪽에 있는 이 건물들은 최근 그 2, 3년 안에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가 소위 말하는 미래 과학자들이고요. 여명거리, 창광거리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돈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디서 돈이 났을까? 군수가 민수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가 가장 말 많은 지난 김정은 시대 5년, 6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런 서거 이후에 지금 7년 됐습니다. 김정은 시대를 가장 특징 짓는 도시가 바로 이 원산입니다. 원산은 중국과 특히 싱가포르의 자본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싱가포르를 엄청나게 경고했죠. 측의 자본 투자에 대해서 싱가포르는 국가적 차원에서 들어갔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이것을 북측은 아시아에 납골리 세계적인 국제관광특구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성에서 14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개성을 해봤던 경험을 본다면 싱가포르이 만든 빌딩에 우리가 들어가서 임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서 다른 여러 많은 나라들이 이후에 들어오게 됐을 때 임대를 줄 것이냐 이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이 진짜 다급해지죠. 여하간에 북측에서 확고한 경제개발 전략에 우리들도 맞물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국가과학기준단은 말입니다. 북측의 유수의 모든 대학, 웬만한 기업 기관들하고 대부분 다 원격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색하고 저기서 자료 찾아가지고 보고 간단치 않은 변화들이 국책의 ICT 분야는 하드웨어는 굉장히 좀 낙후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수준이 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유통혁명, 통신혁명, 국책의 통신 추정인데 600만 대, 800만 대를 벌써 이야기합니다. 2,500만 중에 손전화, 휴대폰 가입자 수가 보통 한 600에서 800만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변화들이죠. 유통혁명도 굉장히 예전에는 전체 2,500만 대 삶들을 국가가 책임지려 했지만 쌀 말고 일부 품목 말고는 알아서 잘 알아서 굉장한 변화들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북측은 관광을 열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다 열었는데요. 그 관광객들이 북측을 다니면서 찍어 올리는 사진들이 구글에 넘쳐납니다. 우리 보통 네이버 다음에서 주로 포털을 검색을 하는데 구글 같은 데서 북측 여행 이런 걸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동영상, 사진, 여행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장에서 주말 휴일날 북측의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놀고 있는 이 모습들도 북측의 상징적인 변화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겠죠. 간단치 않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북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1990년대 호남행군 강행군 시기에 38만의 대량 아사가 발생했었던 20년 전의 이미지들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남북관계가 철저히 단절되었던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10년의 시간 동안 북측은 사실은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9.19 평양선언 때문에 평양 가셨을 때 우리가 화면을 봤던 것들 일부분이겠죠. 파격을 얘기했지만 북측의 변화가 파격이 아니라 그만큼 10년간의 변화의 간격을 우리가 못 메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모른다는 얘기죠. 평양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의 여러 많은 기업가들을 불러가지고 보여주고 싶어 했겠습니다. 북측이 보여주고 싶어 했었어요. 와서 보라. 우리는 경협을 원한다. 와서 보라. 그래서 다른 다 필요 없었죠. 기업들 불러가지고 쭉 보여준 겁니다. 과학기술 전당도 갔었거든요. 쭉 보고 다들 굉장한 생각들을 하고 오게 됐죠. 우리는 확고하게 평화로 가겠다는 의지들을 남측의 기업가들한테 확실히 인식을 시켜줬다는 얘기죠. 예, 그냥 거리의 모습들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학생들은 대부분 아침에 등교할 때 뭐든지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책 같은 거. 여기도 있죠.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들고 있죠. 들고 있고 뭐 조금만 들고 있죠. 진짜 뭘 많이 외웁니다. 이들은. 출근길에 줄을 계속 이렇게 가다가 엄청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진짜 많이 외웁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전화번호 한 200개씩은 다 외웠죠. 100개는 외웠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자신의 휴대폰 번호도 잘 모릅니다. 북측은 진짜 많이 외웁니다. 외우는 과목이 진짜 많습니다. 북측의 수업 시수 중에 가장 많은 수업 시간이 뭔지 아세요? 수업 과목이 뭔지 아세요? 국어, 영어, 수업 이런 거 말고 과학기술입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자급자족의 자립경제, 공채 속에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과학기술을 가장 많이 가르칩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사실은. 영어를 국제어라고 해가지고 소학교부터 필수로 가르칩니다. 국제어. 국책의 교육이 간단치 않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다 들고 있죠. 뭐 꺼내고 있죠. 뭐 들고 있죠. 독특한 뭐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모습들입니다. 전진, 혁신, 일심단결, 거의 남측의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에 비친 북측의 모습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퇴근길로 보여집니다.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요. 지하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양의 지하철은 말입니다. 군사국가라는 특징 때문에 미국과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독특한 그 군사국가라는 특징 때문에 지하 깊이가 직경 100m입니다. 직경 100m. 진짜 깊습니다.
늘 그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 딛고 있는 현실이 좀 다릅니다. 그들은 휴전 협정 속에서 전쟁을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전쟁의 상대방이 미국이에요. 전 세계적인 군사적 패권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느끼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복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복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인식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그들이 100m에서는 팠는지 폭격에 견디기 위해서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완벽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떨어내고 평화적 관계로 가고 싶어 한다. 참 간단치 않은 이야기죠. 네. 사회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경제, 상업성 광고판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변화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아침 운동하는 대동강에 있는 아침 운동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사람들은 아침 운동하네. 우리가 뭐 아침에 운동하는 거 똑같겠죠. 얼밀 때는 모란봉공원에 가면 얼밀대 구경도 다 있습니다. 왜 그 가수 나훈아 씨의 대동강 벤치에 얼밀대 구경도 나오죠. 가보셔야 되는데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시장님 모시고 시장의 공무원님들은 평양도 다니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일 이맘때 금강산, 대선 내일 이맘때쯤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이미 그런 시대에 진입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죠. 가족들 사진 찍는 모습들입니다. 손자의 사진을 찍어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인데요. 삶의 양식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우리보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러나 극단적 기아라는 20년 전의 그 상황으로부터는 굉장히 많이 멀리 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고 굶주리는 줄만 알고 있었던 북측의 사람들이 그나마 극단적 상황을 많이 모면했구나. 이제 좀 많이 나아졌구나. 이건 우리 전체에게도 엄청난 굿 뉴스입니다. 그들도 이제 웬만큼 좀 먹고 살게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굿 뉴스이지 기분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제가 여담처럼 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해 4월, 5월, 6월 국책의 주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날 날씨 맑을 때는 말입니다. 공원 가보면은 발 디딜 틈 없이 음식 싸왔는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엄청난 변화예요. 많이 상대적인 진전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소개하고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인천을 잘 모릅니다. 보편적인 국민으로서 인천의 특징들을, 장점들을, 여러 많은 위기요인, 기회인들을 잘 모릅니다. 그냥 큰 틀에서의 한반도 경협의 전략 속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시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많은 고민들을 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로서 평화경제로 국책은 엄청난 경제 특구들을 개발부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격조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원 문제들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 표는 제가 한번 6개월 동안 국책의 주요 자원지대하고 연구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연구사 이 부분들하고 한 6개월 같이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주요 광물 매장량, 주요 자원, 주요 관련 산업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 인천에 있는 관련 기업들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지역도 한번 제가 나눠봤습니다. 세 쪽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황해도 쪽이 우리는 국책의 탄전 그러면 주로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를 얘기합니다만 가장 가까운 황해도 쪽에도 굉장히 많은 지하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전주산 이쪽에 히토리움 문제, 이쪽에 황해 남도 쪽에 있는 이쪽에 맞습니다. 두 군데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저 지역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경제주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내용들은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신경제 지도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신경제 지도상은 개념만 갖다 놓고 생각나는 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써봤던 것들인데요. 동북경제 협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환세를 들어본다고 하면 대성단, 평양남부 신의주, 경기도 산업개발, 경의선 철도 쭉 있는데 화력발전소, 남방개정, 현대화 이 모든 것은 인천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어느 단위보다도 좋습니다. 어느 단위보다,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활성화될 굉장한 폭발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인천에 있다고 봅니다. 평양과 남부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평성도 마찬가지고. 대륙경제 편입, 평양과 대륙 연결, 남북경제 상호 보완성, 남북경제 시너지 효과. 제가 철강을 한번 써봤습니다. 철강 딱 써놓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인천하고 관계, 인천제철이 있습니다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 주로 철강 원석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호주와 칠레에서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북측에는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산이 있습니다. 가져오면 됩니다. 바로 싣고 오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이면 바로 속초나 동해나 인천이나 바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측에서 가져오는 철광 원석의 공급 가격이 국제 공급시장, 국제시장 공급 가격보다도 우대 조건을 줍니다. 우리한테 10에서 20% 정도 낮게. 북측은 남북 병협을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남북 병협에 우대 조건을 줍니다. 왜? 좀 낯설게 받아들이시겠지만 북측은 남북 병협을 평화에 기여하는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민족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대 조건을 줍니다. 국제시장 가격보다도 10% 20% 낮은 가격으로 가져오게 되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쌀입니다. 모든 철강을 쓰지 않고 거의 산업이 없습니다. 조선, 자동차부터 엄청난 이 철광제를 쓰는 명관 산업들의 경제력이 다 같이 담보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남북병협의 상호보완성이라는 거, 시너지라는 건데요. 70년 분단 경제 속에서, 섬나라 경제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회입니다. 저 멀리 호주에서, 저 남미의 칠레에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북측에서 바로 싣고 오면 됩니다. 이것은 가격 경쟁의 측면에서 물류, 딜리버리 모든 것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시 우리한테 선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거고요. 남쪽국제 산업의 역할 분담도 있을 수 있겠죠. 인수, 군수, 기술 자본과 노동 토지, 마케팅, 통합 기술, 첨단 제조 업종의 조합, 노동력 부족 문제, 1,700만의 양질의 노동력들, 그리고 산업경의 전반적 상승, 내수의 확대 규모 경제는 8,500만 약 1억을 공부합니다. 이 인구 규모는 남북의 경제 규모 8,000만, 8,000이 정도는 영국보다 크고 프랑스보다 큰 엄청난 규모입니다. 간단치 않은 규모죠. 70년간 휴전선 남측에서 분단 경제 속에서 악조건이 있었는데 분단을 넘어서 평화 경제로 8,500만의 내수경제 시장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중국은 다시 우리를 수월한 경제 대국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 저 중국은 시장으로 전락한다는 얘기죠. 남북경협은 중국 경제를 다시 압도할 수 있다. 이건 개성공단의 경험입니다. 개성공단을 해보니까 지난 20년 정도 우리의 구조적 저성장을 강제했던 중국의 추월이 개성공단 남북경협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역전할 수 있겠더라. 남북경협은 중국을 다시 압도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신경제 조성상은 효과적 측면에서 중국 경제보다 비교율을 확보할 수 있고 중국보다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에는 여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매년 10% 이상씩 고도 경제 성장했던 중국의 성장입니다. 초기에는 시장이었지만 사실은 모든 제조 분야를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이 중국은 우리한테는 초기에는 기회였지만 지금은 엄청난 압박 요인이죠. 중국의 고도 경쟁이 바로 사실 우리의 저성장을 담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제품이 수출이 안 돼요. 중국 때문에.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북 교역을 통해서 다시 수출끼리 비교율을 가지고 수출이 일린다는 이야기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1%, 2%가 아니라 짐 라저스라든가 여러 많은 스탠포드 여러 많은 경제학자들은 남북이 경협으로 가면 평화주의로 가게 되면 가장 역동적인 고성장을 다시 구현할 수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2년 만에 갇혀서 분단 경제 속에서 그런 고민들을 못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14년의 사례가
그것을 반정하는데요. 조금 더 개성공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항의 굉장히 중심인데요. 인천의 역할. 다들 아시니까 서해평양 특별지대, 경주 공동특구, 한강 공동개발. 인정 중심의 남북 교류사업과 평화도에 있어서 이런 여러 많은 사고들을 봤습니다. 서해평양협청 같은 거는 제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상상력의 발전을 하고 굉장한 영감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서해평양협력의 상징으로서 아예 인천에다가 서해평양협력청을 만들어버렸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남북경협청을 고민합니다. 남북경협청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경협이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환황의 경제권, 중국 엄청난 시장, 북중 마찬가지 이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서해평양협력청을 주도하겠다. 이미 이니셔티브를 장악한 것이죠. 그 슬로건 하나가 그렇게 선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법제를 만들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툭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도하겠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서해평양협력청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굉장한 드라이브를 끌어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들은 아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조성 배경은 한마디로 판문점 선언이나 국정원 5개년 계획이나 법률안 개정 발의라든가 지자체가 특히 광역지자체가 남북경협의 주체로서 이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문제라든가 내용들 보고 있으면 광역지자체가 예전에는 통일부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했는데 광역지자체들도 적극적인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는 열리고 있다라는 근거들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지자체 남북경협의 의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쭉 다들 원론적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문점선 예의문제 군사법령 합의서는 인천 입장에서는 서해 해상 형태 평화 수역화 문제가 가장 핫하죠. 이 지역 전체 135km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핫하게 이 한강하고 공동수역 이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저는 7, 8년 전부터 휴전협정상에 공동수역으로 정확히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었던 저 공동수역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엄청난 강조가 마련됐죠. 이미 그쪽 수록길 대부분 다 조사를 했고요. 저쪽이 보통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한강하고의 공동수역입니다. 이 파란색. 사실은 이 지점이 우리 오도산 전망대가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임안리입니다. 이게 임진강이고 이게 한강인데 휴전선은 임진강 위에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봤던 이쪽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 그것은 북측의 황해도와 우리 남측의 도와 도의 경계선으로서의 우리 내부적인 선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전협정상에 그렇습니다. 휴전협정상에 이 지역을 공동수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곳을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조강, 할아버지 강이라고 했어요. 조강이라고 했습니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다 만나죠. 여기에서. 이게 조강인데요. 휴전협정상에는 이 수역을 공동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땅에다가 배만 증거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껏 같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곳인데 70년 분단체에 속에서 완전히 방치되고 아예 여기다가 철책을 다 설치했죠. 사실은 저기에 철책을 설치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휴전협정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겼지만 이 지역이 이제 철책이 열리고 경제적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곳이죠. 여기 다들 강화도, 교동도 이 일대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이라는 게 저 안에서 이루어질 텐데 이 그림들을 그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북측을 갈 때, 개성 갈 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바로 뚫어버립니다. 해주가 여기 있습니다. 해주가 바로 뚫어버립니다. 이 일대 전체, 개성, 해주 경계특구 일대를 관장하는데 가장 가까운 게 바로 강화권입니다. 강화권. 이 지역에 이미 퇴적층이 워낙 많아가지고 머리가 70년간 머리가 쌓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번도 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 자원들, 그것을 활용한다 생각한다면 그와 전출 측면에서 굉장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그림들은 다들 고민하고 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마음껏 그리다 보면은 뭔가 그려질 수 있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어느 지역도 못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 대부분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DMZ 안에 환경, 생태, 평화, 관광 이야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파주 쪽 말고는 거의, 근데 이쪽은 바다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경제적 활용성이 가장 폭발적인 곳이 이 지역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음껏 그림들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천 입장에서 판타지 1100만 정도 저 부분도 사실은 굉장한 기회가 되겠죠. 이런 로드맵들은 알아서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이건 기초적으로 던졌던 거니까요. 인천이 나름 표방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역점적으로 저걸 모티브로 좀 더 많은 것들을 제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 지역 기업이 남북기업 유망산업 연계 관련해서 그냥 쭉 생각나는 대로 초기 이런 게 필요하겠죠. 초기 노동 지역대 산업이 필요할 겁니다. 수입 대체 산업, 국책에 생산 못하거나 가공기술 가는 산업, 저 수입 대체 산업 중심으로 화학, 식물, 수물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괜찮을 것이다. 한 20년까지 쭉 갈 겁니다. 수출 산업, 국책의 자원 우세와 당시 기술 시장 우세 이런 문제라 서비스 산업, 물류, 국책이 가장 진짜 하고 싶어하는 게 물류입니다. 물류. 인천은 그런 물류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을 겁니다. 저런 노하우들을 전수할 수도 있겠죠. 해주 같은 경우 만들 때 인천의 산업 입지 조건이라든가 기존의 수십 년간의 공단 경영 노하우들을 전수하면서 주도적으로 해주기를 듣고는 리딩을 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앉아서 쭉 고민해 봤던 것들, 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써봤습니다. 딱 5분 정도 할애해서 개성공단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개성공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경협의 향후의 상상들을 한번 펼쳐보시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합니다. 왜 개성공단인가? 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가치,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 우리 인천에도 20여 개 정도의 개성공단의 주력 업종의 인천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아마도 활동을 했습니다. 125개 제조업기업과 75개 영업기업이 있었는데요. 개성공단에 전체 남과 북이 합의했던 기업의 규모는 제조업기업만 최소 3,000에서 5,000개였습니다. 다 가동됐을 때. 전면 중단했을 때 제조업기업 125개밖에 없었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했던 전체 규모의 2.5% 정도 하다가 닫은 겁니다. 그 125개 제조업기업 중에 사실은 인천에 계셨던 기업분들이 가장 스탠다드하게, 가장 모범적으로, 모임들도 가장 활성화되게 상호 협조가 진짜 잘 됐습니다. 업종 연관성도 있었겠지만은 딱 모여가지고 14년의 역사 속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분들 중에 인천 지역 기업분들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협조가 잘 됐던 기업들이 사실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전체 기업들의 모범으로서 발동이 됐었는데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정도의 분들만 계셔도 참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개성공단은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남북이 합의했던 2천만 평입니다. 평화를 위한 경제가 모토였습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제협의 방식을 채택하자. 6만 명의 남북의 노동자들이 같이 있다는 자체가 평화였습니다. 평화. 여기 보시면 이게 1단계 100만 평인데요. 4층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휴전선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 아파트가 바로 파주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 65km밖에 안 됩니다. 진짜 가깝습니다. 평화의 공단, 경제의 공단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개성공단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한다는 이야기는 남북 경협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한다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정도의 경쟁이냐? 사실 이것은 어디에서 민망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요. 왜 이걸 만들었느냐? 일부 분들이 개성공단을 퍼주기라고 해요. 알게 되면 이게 인면 수심이 됩니다. 한 달에 그들이 받았던 월 임금이 63,000원이었습니다. 63,000원.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14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동력은
숙련 노동자입니다.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직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걸 제가 꼭 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5월 17일 날 개성공단을 활용하는 남북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우리 국내 여러 많은 스타트업 유수의 전문가들, 북측의 스타트업 쪽에 종사했던 평행과기대, 조선익체인지라고 북측의 스타트업을 가르쳤던 단위,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개성공단은 이미 인프라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기, 법, 제도,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전통적인 의료복지 말고 가장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북측의 소프트웨어와 남측의 하드웨어, 자본, 마케팅 경쟁력 이런 것들이 남부될 수 있다면 충분히 엄청난 경쟁이 남을 수 돼가지고 개성공단을 활용한 남북스타트 활성화 중심 이걸 다음 주 월요일 날 강남에서 있는데 인천도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이거 많은 부상들이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모셔가지고 직접 북측의 스타트업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를 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인천에 북측의 IT 전문가들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북측의 기술을 들고 쓰는 것은 아무런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그들이 IT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죠. 필요한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대30 효과는 뭐냐? 개성공단을 통해서 1을 투자하면 남북 경협은 30 이상을 가져옵니다.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30을 가져옵니다. 이 정도의 폭발적인 경협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안에 있을 기업들이 말씀하는 거고요. 데이터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유사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신발업체입니다. 부산에 똑같은 임가공 하청업체인데 회사의 역사, 부채, 자산 규모 거의 비슷한 회사가 있었는데 한 기업은 고민하다가 베트남을 가고 한 기업은 고민하다가 개성을 왔습니다. 이 두 기업 거의 매출 총액하고 자산 규모가 거의 비슷했던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해봤는데요. 베트남 간 기업이 개성 간 기업보다도 현재 투자 금액이 2배가 넘습니다. 78억 대비 199. 고용인원도 2,800 대비 5,000명 더 많죠. 근데 2013년, 14년, 15년 3개년 평균 단기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개성이 5배를 더 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보다도 훨씬 더 벌다는 이야기죠. 고용 창출업도 마찬가지죠. 동남아 나가는 것보다는 국내 예를 들어서 125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연관협력업체가 남측에 3,800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전체가 한 8만, 10만 정도 됐었습니다. 이 업종들은 의료봉제 중심으로 굉장히 한계 업종에 20년, 30년부터 국내에서 하지 않았던 기업들입니다. 그 일자리들이 계속 유지되고 창출됐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 10개의 회사들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터주기가 아니고 얼마나 퍼오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평균 어떤 계산했냐면요. 저 많은 회사들 다 갖다 놓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가져오는지를 봤는데 평균 1억 원 생산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개성에서 1억 원을 생산하는데 북측에 들어가는 모든 현금은 570만 원이 됩니다. 이 570만 원은 모임, 사회보험료, 조세공과금, 북측 직원들이 먹는 초코파이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570만 원이면 GDP 1억 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남측에서 하게 되면 8,300만 원이 나옵니다. 15분의 1 비용으로서 저걸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개성공단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경제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이유, 최근 개성공단 애초부터 특혜적 조치로서 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평 저 땅과 관련해서 1땅에 100만 평 같은 경우에 우리는 분양할 때 평당 공장 부지가 14만 9천 원, 상업농지가 90만 원이었습니다. 북측은 그 땅값을 얼마를 받았냐면요. 1제곱미터당 1달러로 퉁쳤습니다. 그냥. 자본적 가치로서 보지 않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남측 기업들에게 특혜적 조치를 내는 거예요. 사실. 14만 원을 주는데 그들은 직장 옮기지 않습니다. 숙련도 공장. 고품질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최적지가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양질의 노동력들인데 엄청난 양질의 노동력들인데 일을 진짜 잘하는데 임금이 엄청나게 낮아요.
직장을 안 옮겨요. 그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관리적 인원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적지 않은 기업들은 사장님들이 월요일날 들어가가지고 북측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하고 월요일날 오후에 나옵니다. 그들이 일주일간 회사를 경영합니다. 이 사장님은 다시 다음 주 월요일날 들어가서 점검하고 남측에서 팩스 보내고 전화하고 이렇게 그냥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들끼리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들어간 비용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바로 개성단의 경제적 가치라는 건데, 개성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죠.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 들어갔던 기업들은 굉장히 한계 업종의 영세한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주력 업종의 마케팅 경쟁이라든가 기술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주력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남측의 중견기업들이 북측과 만난다. 이걸 상상해 보면 한국 경제에는 평화 경제가 유일한 돌파구였구나. 우리 여기 사장님들 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은 이런 업종에 이 영세한 하청 업체들도 이 정도 이렇게 중견기업들 그러면 진짜 이건 엄청나겠습니다.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정착을 하고 있겠다라고 보는 건데요. 얼마나 벌었을까요? 2007년도에 6,900만 원 팔던 매출액이 6,900만 원이다가 2014년도에 18억씩 압도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고요. 2007년 총 자산이 3억 9천만짜리 회사들이 2014년이 되면 평균 20억 7천, 자산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폭발성을 가질 수 있는 공단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개성공단이 2개, 3개 쭉 이어지는 과정이 한국 경제의 활로 모색으로서 가장 확실한 남북경협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은 개성에서 일했던 북측 노동자들의 모습인데요. 같이 생활하고 체육대회하고 협상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이 사진을, 이걸 설명하면서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 애국 발언은요, 그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14선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던 길에 개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방명록도 쓰시고 남북의 노동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도 하셨었습니다. 그때 쓰셨던 내용이,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은 평화의 제품이고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족의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시고 내려가셨던 신사일의 모습이고요. 이 애국 발언은 우리가 독일 통일을 이야기할 때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 에곤 바르라는 강입니다. 이 에곤 바르가 개성공단을 평가했던 문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도 이 동방정책이라는 것은 사회문화 교류, 인적 교류가 답니다. 그들도 경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워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했었습니다. 나도 독일 통일반을 설계 위반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정책 다른 거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에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의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여기서 이 개성공단은 개성에 있는 공단이 아닙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이죠. 이 에곤 바르 이야기는 남북 경협을 하시오. 경협을 하다 보면 이미 평화도 통일도 와 있을 것이오. 이런 측면에서 남북 경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북아의 정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여기 인천이 있습니다. 진짜 센터죠. 진짜 센터입니다. 제일 중심입니다. 제일 중심. 이 경제는 이경제가 만들 겁니다. 이경제가. 맞죠? 정중심이 여기 있죠. 남북 경협을 중심축으로 하는 황해 시대, 동북경제 시대의 경제 수도 역할들을 인천이 진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폭발성 있는 지점이고 인프라도 가장 지리경제학적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한한 상상력들을 녹여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하고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남북이 분단 경제로 넘어서 통일을 하게 될 때, 평화 경제로 가게 될 때,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이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다시 엄청나게 생깁니다. 골드만삭스, UBS, 미국의 여러 많은
경제 전문가들, 질문을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70년간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 분단이 향후의 평화 속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이게 평화 경제다. 그 중심축에 인천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